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공천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공천 속도가 더 빠르고 16년 만에 254개 지역구 전체에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잡음이 좀 적고 반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조용한 공천, 감동이 없다 이런 평가였는데 현역 의원 교체율이 나왔습니다. 35% 안팎이라는 거죠. 현역 교체가 물론 총선 승리의 답이냐 그렇지 않느냐 정답은 없습니다만 최 수석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35%가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한 30% 정도 남짓할 텐데 역대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로 이제 특징이 요약될 수 있겠죠. 하나는 현역 불패, 네. 기득권 공천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4년 전에 비해서 확 올라갔어요. 한 4살 가까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노쇠한 공천이 돼버렸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보였는데 제가 보기엔 한 건만 있어도 난리가 날 공천인데 그게 아주 여러 건이 됐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공천. 네. 그게 뭐냐면 지금 돈 받아서 문제된 사람 공천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작년까지 이 1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본인도 항소 안 하고 그런 분을 그냥 사면해가지고 공천 줘버리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 유죄 받았는데 공천 줘버리고 국정원을 이용해서 댓글 공작했는데 사면해서 공천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말 공천해버리고 이런 게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 그러다 보니까 노쇠한 공천이 됐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부패 혐의자 공천, 막말 공천, 그 다음에 범법자인데 이게 먼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재판받은 것을 사면해서 공천 줘버리고 이 일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표현이 좀 지나친데 찾아보기 어려웠던 잡탕 공천이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의 소리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제 묻혀버린 거죠. 이게 이제 후반기에 막바지에 이렇게 조금 몇 가지 불거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태우 변호사 공천 문제죠. 그 도태우 변호사 공천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문제를 삼으면서 다시 좀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고민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15일 날인가요? 광주 방문을 한동훈 예. 위원장이 하는데 그 전에 어떻든 결론을 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돼버렸고요. 처음에는 사실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국민의힘은 다양성을 이 존중하는 정당이다 해서 교체 없이 그냥 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교체 가능성도 지금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뭐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시끄럽다 보니까 국민의힘 공천이 그렇게 부정적인 면이 덜 드러났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뭐 용핵관, 검핵관들이 대거 양재에 꽂힐 것이다. 이런 우려였는데 사실상 그런 공천은 사실상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현역들 그리고 기존의 의원들이 훨씬 좀 더 살아남았던 그런 공천이 아니었나. 애초에 검핵관, 용핵관이 대거 꽂힐 것이다. 이런 예측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측이 예측으로는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네. 보는데요. 상황 변경에 절대적 사유가 있었죠. 네. 그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그렇게들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당시 예측에서는 역대 최소 의석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가 이제 100석이 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TK 영남, 강남 벨트 이런 데 빼고는 다 졌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결국은 현역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용액관 공천을 해야 되는데 현역을 교체하려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 뭐 지금은 제2 부결됐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현안으로 가장 큰 현안으로
자리 잡은 거죠. 이탈을 막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현역 교체를 최소화시키거나 29일 투표 이후로 그 2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 이후로 현역이 또 순식간에 또 교체된 그렇죠. 경우가 이제 몇 건 있었죠. 이렇게 미루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전에는 소위 돌려막기라는 이제 재배치 형태가 나타났었고. 태백기 형태 나타났고 경선. 네. 그래서 경선에서 미루는. 현역들이 불패하고 예. 그다음에 일부는 제2투표 이후로 미뤘고 결국은 컷오프 됐고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현역을 좀 많이 살려줬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소위 이제 용산 출신 네. 검사 출신의 공천을 막았다. 요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네. 이제 그런 분석이 저는 유효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나는 신세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공천으로부터 뭔가 좀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오고 영입한 인재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자, 지역구 출마자가 17명이었고요. 전략 공천이 13명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신청자가 19명. 이제 과연 당선권에 얼마나 배치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국민 인재라고 하는 분들 뭐 한 75%가량이 본선 직행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뭐 험지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한동훈 위원장 이후에 영입된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갈 분들은 원내에 들어가겠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루살이식으로 이제 처방하고 또 다행히 또 넘어가고 그래요. 멀리 찾을 것 없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네. 그때를 보면은 이 비대위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 출범한 비대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가 잘했다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 문제만 보더라도 인재 영입이라는 게 총선 때는 출마할 사람, 대선 때는 주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돼서 권력이 출범을 하게 되면 같이 일할 사람 네. 이런 분들을 영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19명, 지역구 17명이면은 36명 아니에요? 네. 거기다 출마 안 하는 사람까지 하면은 40명이 넘게 영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총선 영입으로 40명 넘게 영입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지역구 출마하는 사람도 상당정도 험지 출마거든요. 그렇죠. 진짜 인재고 꼭 당선시켜야 될 사람이라 그러면 저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타이틀은 이 인재 영입인데 사실 인재라고 해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충 영입을 해놓고 총알로 쓴다? 예, 그 다음에 이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인재 영입에 걸맞는 영입을 하지 않은 결과고요. 그것이 이미 이제 지나간 일이 돼버리니까 또 이제 기억의 망각의 영역으로 가버린 거죠. 국민의 미래죠. 이제 비례대표 공천 순번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 공천이 막판 친윤 일승 이제 29일 이후 시점일 겁니다.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이 명단 리스트를 어떻게 짜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정당 기호 이게 이제 의원 숫자에 따라서 이제 기호가 정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우선. 의원 꿔주기.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제도가 아니잖아요. 준연동형 대회가 유지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거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기 때문에 4년 전과 똑같이 위성정당을 특히 양당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순번이 기호가 무의미한 아주 기형적인 선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한 석이라도 더 하려고 앞순위 기호 받으려고 의원 꺼주기, 의원 파견을 뭐 10명씩 한다 이런 거는 더 사실 볼성사나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알아요. 국민도 알고 유권자도 알고 이게 기형적 제도고 너네 당 그 위성 정당인데 나는 국민의힘 지지하니까 국민의힘 위성 정당 찍고 그래서 기호가 사실은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건데 저기에 집착해서 또 이 구태를 반복하거나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썩 좋은 거 아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다 알 사람은 아니까 굳이 기호 몰라도 찍을 사람들은 다 제대로 찍는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비례대표 일단 본인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고민하다가 신청했다고 하죠. 과연 선대위원장을 맡을지 선대위원장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얼굴이 많이 알려지고 좀 소위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선대위원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 하면 받는데 정당법상 네.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해놓고 그러면 당적이 일단 국민의힘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국민의 미래인데 예. 그럼 국민의 미래에서 국민의힘 네. 선대위원장을 한다는 건 아마 선거법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으로 같이 돌아다니겠다는 거죠. 뭐 그런 네, 네. 의미가 되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우선 이뇨한 위원장이 어떤 경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장을 바꿨고 지난주에 저는 아마 비례대표 위성정당 비례대표 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이 공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약 본인이 얘기했던 것을 이제 번복하는 과정이고 또 비례대표 정당도 선거운동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호남 내지는 뭐 수도권의 격전지 이런데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위성정당 선대위원장 이것은 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뭐 인천 계양을 분당갑 뭐 동대문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몸 다 지원 풀었죠. 사격 네. 하고 있고요. 자, 민주당으로 좀 가보죠. 가장 궁금했던 박용진 의원의 공천 여부 결국은 탄력했습니다. 자, 직전에 끼워넣기 형식으로 들어온 청년 목소리 김동하 변호사가 강북을 해서 박용진 의원을 꺾었죠. 이제 정봉주 의원을 꺾었죠. 그리고 김동하 변호사도 서대문에서 공천을 받았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의 낙천 어떻게 예상을 하셨어요? 어렵다고들 얘기했죠. 예, 예. 30% 감산이고 특히 이제 결선 투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3자 투표에서는 박용진 의원 빼고 정봉주 의원하고 그다음에 당 그 전략위 부위원장인가요? 네. 거기도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는 예.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하면은 그 친명 두 후보가 갈라먹었던 표가 이제 합쳐질 거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전망이었고요. 그 결과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몹시 아쉬운 것이 4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정봉주 의원이 네. 그 금태섭 의원 지역구를 출마한다고 했는데 당에서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네. 왜냐하면 반문을 그때 탄압하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에 딱 걸릴까봐 못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정무적 능력, 조정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방치 내지는 방조했다. 네. 그런 점에서는 그게 당에서는 좀 할 수 있는 일을 방기한 거 아니냐 그런 점이 이제 몹시 아쉽고요. 그래서 결과대로 나온 게 결국은 그 지역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중도층 내지는 민주당의 소극적 지지자들이 박용진까지 공천을 결국 못 받았네 이런 점이 좋지 않게 작용할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 대표 경선할 때 박용진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 만들겠다. 이재명 대표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게 벌써 오래된 일처럼 돼버린 네,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안산갑의 민주당 경선이죠. 전해철 의원도 대표적인 뭐 비명 인사인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전해철 의원은 하위 20%입니다. 하위 10%보다는 상황이 조금 낫지만 그래도 이걸 극복하고 공천을 받을까 궁금한데 만약 전해철 의원도 낙천한다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파장은 좀 잦아들 수밖에 없을 거야 아니면 파문이 더 커질까요? 여진이죠. 네. 여진에 해당되는 거고요.
민주당은 그야말로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박용진 의원도 낙천이 됐고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만 그 진폭, 악영향의 진폭이 그렇게 막 폭발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과정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지진의 근원이라면 즉 그 이후로는 이제 여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여진이 이제 전해철 의원, 송갑석 의원, 네. 신농근 의원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본 흐름을 넘어설 만큼의 큰 악영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비명 횡사 공천 논란을 잠재우고 민주당이 총선 국면으로 단일 대우로 뭉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소위 친문계가 대거 낙천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했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설득했다고 하는데 뭐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설득보다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또 개인의 의견이 어떻든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탈당한 사람과 탈당하지 않은 사람. 네. 탈당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더 민주당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 더 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공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이 어땠던 간에 총선 승리, 민주당 승리해야 된다는 이것이 훨씬 더 강했던 사람들이 탈당하지 않고 당에 잔류한 거거든요. 네. 임종석도 뭐 그런 예고요. 또 경선에서 패배했던 박강원 의원이나 바로 그 이튿날 오히려 이긴 후보 사무실 찾아가서 돕기로 약속을 하고 이런 등등이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에 남는 거고요. 고민정 후보 최고도 탈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고위원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공천 방식이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는 탈당하지 않은 분하고 같은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도 뭐 이지은 후보한테 뭐 열심히 싸워달라 뭐 이런 얘기했고요. 네. 이 병상에서. 자, 선대위 이제 공식 출범한 것이 민주당의 주요 뉴스인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해찬 상임고문 또 김부겸 전 총리까지 통합형 선대위를 꾸린다. 자, 이해찬, 김부겸 카드 좀 참신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선대위원장? 민주당은 이제 참신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번에 후보들은 아무튼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거 신인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민주당은 아마 교체율이 40%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숫자로 따지면 비율은 40%지만 역대 최대 의석이었잖아요. 그럼 숫자로 따지면 더 정말 많죠. 엄청난 거죠. 그만큼 이제 정치 신인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선대위 자체가 뭐 신인이나 깜짝 인사로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 데시벨이 높았기 때문에 통합 이 선대위 민주당 에너지를 탈탈 털어 모아서 남은 기간 진력을 다해야 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총합 선대위, 총력 선대위 이것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해찬, 김부겸 두 전 총리님들이 선대위원장에 합류한 것은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해찬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관통하는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멘토 역할도 해왔던 분이라서 아마 친노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김부겸 대표 아시다시피 대구 출신의 그야말로 중도성을 갖고 그런 이제 통합형 이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좋은 조합이다.
그러나 이번 공천의 최대 뉴스였고 또 최대 이슈였던 임종석 전 그러니까요. 실장 이런 분들이 상임선대위원장에 합류를 하게 되면 통합선거위 총력선대위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되는 최강의 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 뭐 제안을 했습니까?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안한 거는 없고요. 네네. 그거는 뭐 제가 확인을 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게 누굴 통해서 제안했는지도 불투명한 네. 상태고요. 또 임종석 실장을 찾아온 당내 인사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의 내용을 갖고 온 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 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된 두 분이 좀 노력을 해서 임종석 실장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게 만들면 그거는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될 거예요. 네. 민주당이 먼저 선대위를 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이고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욱 원내대표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한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자, 나경원, 안철수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뭔가 좀 주저앉혀졌던 그런 인물들인데 다시 쓰임을 받았고 원희룡 후보는 뭐 본인이 바로 선대위원장 받는다고 했었고 두 분은 좀 고민했었는데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선대위원단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양당의 이제 선대위원장은 앞에 꼭 두 글자가 붙게 돼요. 상임 선대위원장이냐, 네네. 공동 선대위원장이냐. 상임 선대위원장이 복수 이상이 되면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고, 예. 그 다음에 혼자 하게 되면은 상임 선대위원장과 나머지 공동 선대위원장.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임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이네요. 총괄 네, 예. 상임 선대위원장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마 30명 될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그래서 절대 존엄 한 사람과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민주당은 이제 통합형 선대위, 총력형 선대위를 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김부겸, 이해찬 네. 전 대표, 전 총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 선대위원장이 기신명 될 겁니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아주 뭐라 그럴까 방점을 찍기는 어렵고요. 선대위원장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국힘은 단독, 민주당은 현재 3인 상임선대위원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총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야 공천 끝나가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마지막 고민이 되는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도태우 변호사 5.18 폄훼 발언 때문에 공천은 재검토되고 있죠. 자, 한동훈 위원장도 5.18 관련해서 좀 가볍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광주 가기 전에 결론을 강하게 낼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을 내야죠. 네. 시기적으로도 지금 늦었고 이제 곧 후보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골치 아픈 것이 경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단독 공천했거나 전략 공천했으면 바꿔도 과정상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경선 자격 부여를 해서 현역을 꺾고 경선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선을 통해서 이긴 후보를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것을 과연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할 수 있느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 했던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건 교체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경선 승리했다는 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체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교체를 하지 않고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경선 승리 후보자라 하더라도 교체를 하지 않고는 광주 가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민경욱 전 의원도 국민의힘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 민 전 의원이 공천 떨어지고 부정선거 척결당을 만들겠다고 하네요. 본인이 글쎄요 신당 창당해서 원내 진입할 수 있을지 연수를
뭐 지형에 좀 타격이 있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물론 지역에서 현역 의원 지냈습니다만. 뭐 크게 의미 있는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비례정당을 만든다 이런 정도 그냥 그 현상 자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큰 영향이나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옥중 창당, 소나무당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서갑에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여기에 또 뭐 변희재, 손혜원 이런 분들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큰 변수는 안 되고요. 네. 이제 전 의원이냐 전 당대표냐 뭐 이런 차이인데요. 네. 송영길 의원이 굉장히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들 다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거기 뭐 변희재, 손혜원 두 분이 갔다. 뭐 그것도 큰 변수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이런 과정에서 비례정당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액면대로 해석하고요. 큰 변수는 되지 않습니다. 광주 서갑이 송갑석 의원 현역인데 오늘 경선 결과 나온단 말이죠. 네네. 무소속 또는 뭐 소나무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해도 지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이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도 지금 민영배 의원의 광산구 네. 출마를 이미 밝혔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낙연 대표가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 네. 아닐까?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득표력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에 출마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민주당 표 잠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예. 이낙연 대표, 송영길 대표 다 그런 경우는 아니다. 광주 출마이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요.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19%까지 잡힌단 말이죠. 뭐 문전성시입니다. 지금 뭐 전 아나운서, 가수부터 해서 법조인, 뭐 황운하 의원도 가 있고 많은 분들이 비례 순번을 의원 배지를 달 것을 꿈꾸면서 지금 영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좀 반짝일 것이다. 아니면은 그대로 이것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 좀 하세요? 우선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나오는 수치를 보면 10석 안팎은 획득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이런 전망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미 있는 정치 세력, 의미 있는 정당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반짝 정당일 수밖에 없는 그게 해당될 수 없는 것이 10석을 의원들을 10석을 보유한 정당이 총선 후에 뭐 사라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상당 기간은 조국 혁신당이 독자적인 행보,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의미 있는 어떤 정치 세력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굴러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각에서 보는 민주당이 흡수돼서 민주당의 어떤 차기 당권을 노린다 이런 분석은 너무 이른 걸까요? 아주 이른 거고요. 네. 4년 전하고 다른 것이 4년 전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네. 최강욱, 손혜원 전 의원 등이 소위 말해서 열린민주당인가요? 예. 그걸 김의겸 이런 분들. 예, 만들었죠. 그래서 3석을 갖고 갔는데 그때는 민주당의 위성전당,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이런 우호적 내지는 연대관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선을 확 긋고 네. 그렇게 가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조국 두 대표가 만났죠?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연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조국 혁신당으로 비례대표 투표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자유로워졌어요. 지민 비조.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지역구 표로 확장성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된 격이라서 네.
조국 신당이 약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고 그게 이제 지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4년 전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흡수될 일이 없는 거죠. 네. 독자성을 갖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렇다고 위성정당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당분간은 이 통합 없이 그대로 굴러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